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떻게 코칭 얘기가 그동안에 우리 20년 동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소크라테스 이름이 나오나 참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지도 모른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코칭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칭의 역사를 다시 쓸 수가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칭의 역사는 짧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코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코칭의 어원을 역사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80년대 중반에 코치라고 하는 직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의 코칭의 시작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궁금한 점들을 새롭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다녔던 모교의 캠퍼스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젊었을 때 꿈을 안고 저 캠퍼스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치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전혀 다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0~300년 된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젊은 날을 보냈고요. 여기도 또 한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의 캠퍼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제 꿈을 간직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 이렇게 코칭을 20여 년 동안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추억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제가 좋아했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연고전 같이 경기를 하는 미식축구 경기. 저는 이 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팀 경기입니다.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는 예일대와 하버드대 경기 유명합니다. 저는 몇 번 경기에 참가하면서 제 자신이 저렇게 운동선수가 되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좋아했던 그런 경기인데 지금 우리 기업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팀이라야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4가지로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에 속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에 정말 코치가 있었던가? 있었다면 누구일까? 인류 최초의 코치는 누구일까? 80년대 중반에 레오나르도 토마스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으로서의 코치는 그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코칭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이것은 뿌리가 있을 거다. 누군가가 코칭을 방법을 만들었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전례가 되었을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인상 깊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유럽으로 간 한국 입양아입니다. 근데 유명한 전문가가 되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코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분명히 누가 코치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제목에 있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코칭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그림을 보면 겨울에도 저렇게 하고 다녔다거든요. 추위를 안 탔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도 별로 이상이 없고요. 물론 지중해성 기후로 되어 있는 그리스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날씨가 좀 온화한 편이지만 어쨌든 기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옆에 보면은 어쩌면 저 안에 술이 들었을 겁니다. 술을 좋아했고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술 먹은 상태에서 제자들과 얘기하는 걸 즐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최초의 코치일 수 있다. 저는 코치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철학 순교자.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순교당한 사람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공자와 석가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도 순교자로서 성인인데요.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쳤다고 해서 붙들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큰 죄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 전통적인 신에 의한 가르침을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소피스트들이었는데 전통적인 선생들이죠.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은 그것을 어기고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스 전통적인 문화에 역순환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코칭 때문에 죽은 사람인가? 혹시? 그래서 오늘 저는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싶습니다. 코치의 정체성은 뿌리가 깊습니다. 불과 20, 30년 전이 아니라 25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치라고 하는 직업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직업이 되고 고객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코치님들은 더 큰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코칭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그렇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로운 방법을 원하는데, 의외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코칭 방법은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입니다. 지혜와 통찰. 철학은 사실은 지혜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코칭 철학하게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코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아기상어와 같은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코칭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름대로 본인이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창조적인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플라톤에 의해서 전수되어 오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책에 써져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플라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들. 그래서 저는 거의 인연이 다 돼 갑니다만은 소크라테스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그리스 기행을 통해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곳을 다녔고
그걸 찾아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리스 젊은 가이드를 만나게 됐는데 고고학을 연구한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서 저는 책에서도 읽지 못했고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강의도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조각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조각가는 예술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자기의 조각을 남깁니다. 자기의 초상화라든가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남기고 그것을 거실에도 두고 집 현관문 앞에도 두고 심지어는 무덤에도 둡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유업을 남겨주기로 했고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석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각도 만들고 그래서 감각이 뭔가 감성적인 감각도 갖게 된 때가 바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산파입니다. 엄마는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산파, 조산사,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유명한 크산티페고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합니다. 뭐 장부도 써주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석공소에서 일을 도와줍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고민이 생겼어요. 항상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괴로울 정도로 목소리를 들어요. 너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말고 어머니의 유업을 따라라. 어머니가 하는 일을 너는 해야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들이 산파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의 목소리는 불가능한 역할을 하라고 자꾸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걸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별로 해답을 잘 얻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은 나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미션을 주는 건가? 그런데 결국은 알아냈습니다. 영적 산파가 되는 것인데 영적 산파는 결국은 코치였더라고요. 영적 산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또는 진리 이런 것들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산파인데 그 영적 산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인데요. 아테네에서 한 180km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테네도 샅샅이 뒤졌어요. 소크라테스가 갔다는 곳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별의별 곳을 다 찾아가니까요. 심지어는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시차갔어요. 저는 거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소크라테스만이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델포이 신전은 2번이나 갔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가면은 욕도장이 있고 씨름장이 있고 사우나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가 굉장한 그런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이거는 아폴로 신전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무희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입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속인.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신탁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와서 신탁을 받아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곳에 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여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레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팻말이지요.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무의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산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포이 신전은 소크라테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주 활동 무대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에서 보면은 그 언덕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죠. 아마 여행했던 분들은 그 밤에 보이는 광경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면 아고라 광장도 있고요. 푸닉스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태동한,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탄생한 관중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고 하는 그런 유적도 남아있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 그런 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지금은 많이 헐어졌지만 많은 얘기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에 제가 반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코치님들을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코치님들도 역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칭의 중요성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우리 고객의 생각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코칭입니다.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닌 거죠. 아이고 어린이고 간에 코치님의 질문이 고객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코칭은 성공하는 코칭입니다.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관점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영적 산파가 되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영혼을 믿는 사람이고 영혼을 불면한다.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해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다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오래 산다,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기원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쭉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미 그 영혼 속에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역할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 산파처럼 아기를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코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꺼내주자. 그러니까 티칭은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몇 시인을 앞으로 좀 가게 되면 이 시인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무식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소피스트들은 텔링을 하면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티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바가지를 많이 긁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당신은 왜 맨날 빈털터리가 돼서 들어오나. 그리고 그걸로 맨날 싸웁니다. 소크라테스의 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가르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꺼내줄 뿐인데 왜 내가 돈을 받아야 하지? 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인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방법론은 바로 그 유명한 방법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질문. 무의미한 질문은 질문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객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밝혀내고 함께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코칭에서도 소위 강력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CF의 11가지 역량 중에 보면은 강력한 질문 얘기가 나오거든요.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코치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위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으로 위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으로 위대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코치로서 위대한 경청과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느 레벨까지 가야만 우리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건가? 아직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20여 년이 됩니다. 코치라고 하는 직업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코칭이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나? 그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리더들이 코칭이라고 하는 스킬을 배워서 리더십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였고 2000년대 초에는 팀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화되면서 민주적인 경영 방법이 도입되는 상태에서 코칭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코칭 스킬을 배우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참 공통점은 뭐냐면 민주적인 환경이 아니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 우리 커뮤니티에서 또는 기업에서, 정부에서 코칭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민주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수평관계, 수평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코칭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수평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과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성장했을 때고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후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등한 레벨에 있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이 소크라테스식의 코칭 방법, 질문 방법으로 해답을 끌어내는 방법은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독재자들, 군주들이 도시국가를 움직이면서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입식으로 무조건 지시를 주고 신이 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명령하고 그랬던 시대에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코칭의 발명자로 부를 수 있겠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아가 보겠습니다. 코칭의 기원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코칭의 아버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그동안 코칭의 아버지를 찾질 않았는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칭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코치로서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누구의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직업은 더 확산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코치님들이 이제는 코칭의 아버지를 찾아서 그분을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한 만큼 코칭은 더 수준 높아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더 확산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정체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코칭의 정체성을 이제는 기원전 5세기로 갈 수 있겠다. 드디어 우리는 마음 놓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겠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방법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봐도 제 배우자를 잘 몰라요. 그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들은 어쩌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오류나 모순을 품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즉 우리 회사의 CEO, 내 아이 부하 직원들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책임자 이런 분들을 제가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는 친지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은 거의 100% 맞지 않는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게 됐고 더군다나 진리에 대해서 이분은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끌어내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변화를 내면은 먼저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오류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객을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또는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많은 고객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은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코치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를 했거나 오류를 범했거나 이것은 어떤 모순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변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변화 행동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변증법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코칭은 변증법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고객을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자인 정신과 쪽에 있는 분들, 상담 쪽에 계시는 분들,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고객을 환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 우리 고객을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파트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가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이라면 저쪽 사람들은 환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칭과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코칭과 소크라테스 방법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을 보면 소크라테스 방법론과 우리 코칭 방법을 보면 목적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답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고 해답을 찾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합니다.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코치의 역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윤리와 본질은 어떤가? 이것도 역시 인간 존중,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간은 그 자체로서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 방법과 코칭 방법이 같다는 거죠. 윤리와 본질 면에서.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것인데요. 소크라테스의 서클 또는 세미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룹 코칭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집단 지성. 집단이 어떻게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이끌어내는가를 코치 역할이 퍼실리테이션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적당히 개입을 해서 정리해주고 거기서 이게 촉진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소크라테스는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성장, 변화, 존재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것 역시 소크라테스 방법과 코칭 방법은 똑같습니다.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행동과 성장입니다. 코칭의 본질은 생각과 행동과 변화인데 소크라테스 역시 이 세 가지를 중요시했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성장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현대적 의미의 코칭의 기원은 역시 소크라테스였구나.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그 방법론을 우리가 쓰고 있었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우연히 온 것이었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것을 책도 쓰고 방법도 가르치고 스킬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온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철학적 의미는 역시 소크라테스가 원조였구나. 이분이 그 창시자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데 우리가 많이 해보는 것들입니다. 생소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곳에 오셔서 그 영혼이라도 500년 전에 살았던 그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5년 전에 내가 만일 변했다면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는 지금 내가 변한다면 5년 후에 무엇이 달라질까? 저는 5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5년 전의 나와 5년 후의 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 좀 부끄러운 점이 참 많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소크라테스를 연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연구했더라면 아마 5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좀 더 나은,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 방법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불리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화법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봤습니다. 대화법은 철학이 가미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어원은 잘 아시죠? 사랑한다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합해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자신의 오만함보다는 무지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지혜. 그래서 왜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분이 지혜를 찾았는지, 마치 솔로몬 왕이 평생토록 원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였거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필라소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대화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철학이 담긴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영적인 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즉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있다고 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원래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서 육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영혼인 거죠. 결국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영적인 코칭이다 하면은 바로 이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담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세라피의 코칭보다는 어쩌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미국의 코프만 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주택자 아니면은 거리에 나서는 그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뭐라 그러나요? 거리에서 방하고 네? 노숙자입니다. 네, 노숙자. 저도 새벽 기차를 타러 가다가 어느 역에서 노숙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분들을 모셔다가 좋은 장소로 모시고 가서 옷도 몸을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히드리고 따뜻한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잘 해드린답니다. 그 정도는 각 나라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 지나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상자떼기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술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노숙자들을 데리고 아무리 선도하고 잘 대해주려고 복지 차원에서 해주려고 해도 자꾸 뛰쳐나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담사하고 얘기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여전히 뛰어나간다는 겁니다. 노숙이 편하다는 거예요. 나 여기가 불편하고 난 내 나가서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자유스럽게 사는 그 상태가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부들입니다.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3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 특히 철학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일을 이분들이 한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철학 강의를 한다? 근데 이분들이 철학 강의를 처음에는 이상하게 듣고 조금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하다가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을 하는데 신부님들도 놀란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력이 있길래 이분들이 철학에 심취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노숙자 생활을 걷어치우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담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칭적인 대화, 코칭을 가르쳐서 코칭적인 철학을 가르쳐서 철학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숙이 성찰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이 코프만 재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은 이렇게 코칭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코칭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코칭 질문을 하는데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코칭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참 좋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플라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한 것은, 즉 제자들과 모이면은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포지움은 아주 캐주얼합니다. 이렇게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있어서 뭘 가르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모여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합니다. 주제를 하나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은 축제 분위기로 합니다. 음악도 틀습니다. 그리고 춤도 춥니다. 아주 느릿한, 그래서 제가 그리스 고전 음악이나 고전적인 그런 댄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느려요. 느리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악기로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들으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바로 옆에서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성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따라서 먹고 취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토론하고 마음껏 마음을 열고, 이 포도주는 특이한 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지나치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은 향연입니다. 페스티벌, 축제. 그래서 저는 우리 코치 대회가 컴페스티벌로 된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이들이 했던 심포지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심포지움의 형태는 어쩌면 그룹 토이, 그룹 코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교육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소크라테스 세미나, 소크라테스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계에서 확산이 됩니다. 토론 수업이죠. 토론으로 하는 교육. 선생님은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하고 코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아까 오전에도 우리 강연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힘을 이분들은 이미 2500년 전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 새로운 발견들이 이들의 삶을 큰 문화로 이끌어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코치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을 해주시고 혹시 마음의 공감을 느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연구하고 같이 모임도 가지면서 소크라테스적인, 우리의 조상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코칭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